과연 그 전 세계적인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가? 관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관념이 바뀌어야지 낯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 관념을 바꾼 게 대유행 시대였거든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자 일당백 45번째 시간. 저희가 뭐 댓글 쭉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보니까 정프로 영어 발음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고. 불어 발음 아니에요? 네, 거기 이제 좀 저희 발음이 약간 좀 틀렸던 모양이에요. 네. 저희 아시다시피 일당백에는 불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일당백은 불어를 못한다. 네, 일당백 불어구나. 네, 그래서 노노아 뭐 이거 발음 앞으로 좀 저희가 시작 전에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여러분께 네. 자연스럽게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네. 자, 오늘 45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몇 주 전에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인간의 흑역사. 그래서 얼마나 그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하고 살았는지.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같은 작가가 쓴 톰 필립스의 진실의 흑역사. 오늘 소개해드릴 진실의 흑역사는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부제가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정영진 씨?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도대체 인간은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일들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톰 필립스라는 작가가 재밌게 써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들이 네. 일단 된다고 우기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꼭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드릴게요. 다 해주신다고. 그게 이제 사업의 필수라는 건데 네. 빌 게이츠 아시죠? 오, 네,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네,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개인용 컴퓨터 만드는 이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 이제 기계는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 IBM 등등에서 만들었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로 알려진 알테어 제조사 사장한테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빌 게이츠가 마치 그것도 자기 친구인 척하면서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알테어라는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오. 이렇게 지금 왜냐면 이제 이 기계 만든 사람도 사실 우리도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매일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 그래서 와서 좀 시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그때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2달 동안 미친 듯이 만들어가고 그걸 마침 또 개발을 했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아이폰 2007년에 처음에 그 막 유명한 네. 프레젠테이션,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아이폰이 막 정말 잘 돌아가. 그리고 막 프로그램 막 뭐 전화도 되고 막 뭐 별별 거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아이폰이 안 됐대요, 작동이. 사실은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그러면은 그냥 프레젠테이션 할 때만 그 기법을 보여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정확히 짜인 순서에 따라서 한 채 어긋남 없이 기계를 그냥 쇼하듯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기극이네요. 거의 사기극이죠,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실제 제품 출시할 때까지 엔지니어들이 막 미치도록 이제 고치고 해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찌 보면 사기꾼들이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말 먼저 하고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돈 내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뭐 일종의 예언의 자기 실현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깜빡 속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스티브 잡스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완전히 이제 전 세계를 바꾸는 사업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사실 또 거짓말로 네. 보통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성공이잖아요. 뭔가 재산상의 이득이라든지 성공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뚜렷한데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신세를 패가망신한 주인공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이다 이런 말하는 뭐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있습니다만 네. 그 사실 그 원조를 따지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죠. 리처드 닉슨. 네. 그 워터게이트 하면 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떤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사건인데 네네네네. 닉슨을 하야시킨 거는 워터게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로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 물러났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범죄 자체보다는 그 범죄를 숨기려고 거짓말하다가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대통령 자리가 물러나게 된 거죠. 괘씸죄가 적용된 거군요. 뭐 괘씸죄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사실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진실의 흑역사에서 가장 거짓말을 하는 대표 그룹이 정치인이죠. 네. 네. 근데 그 정치인 중에서도 이 책에서 이제 닉슨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왜 꼽냐면 거짓말도 어설프게 하다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 못할 수 있는가 그 대표적 사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닉슨은 자기 집무실에 녹음 테이프 시설을 녹음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네. 자기하고 말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좀 특이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바쁜 어떤 그 일정을 하다 보면 이야기 나눈 걸 까먹는단 말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밤에 나 혼자 몰래 들어보려고 그렇게 녹음 시들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녹음 그 했다는 게 존재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를 제출해라 이렇게 네. 압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한 18분 30초 가량에 네. 그 녹음 테이프 그 제출이 됐는데 중요한 대화가 일부가 실수로 지워졌다고. 그러니까 지운 거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 지워졌을 수도 있죠. 뭐 실수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닉슨의 여비서 로즈 메리우즈가 내 테이프를 분명히 녹취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쭉 뭔가 손을 뻗고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테이프 재생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결국 그 분량이 지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이것들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쭉 이제 여비서가 제가 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다가 쭉 뻗으니까 이게 녹음 버튼이 눌려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거를 로즈메리 스트레치라 불렀어요 언론들이. 아 비서 이름을 따서. 네. 근데 문제는 스트레치가 뻗기란 뜻도 있지만 억지 소리란 뜻도 있거든요. 그 결국은 이 지워진 분량에 뭔가 결정적인 게 숨겨져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의구심만 더 키우게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한다라는 의심을 세워주면서 결국 닉슨이 물러나게 된 네, 결정적인 거짓말이 바로 로즈메리 스트레치가 아닌가.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워터게이트는 도청 그 사건인데 물이랑 관련도 없는데 왜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좋은 질문입니다. 수영장에서 일어난 아 사건인가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그게 아니고 네. 그 워터게이트가 네. 우리 치면 신라 호텔 네. 뭐 무슨 호텔 하듯이 그냥 호텔 이름이에요. 워터게이트 이름이에요. 그냥 워터게이트 호텔 겸 뭐 거기에 호텔도 있고 여러 사무실도 있고 일종의 좀 컴플렉스 빌딩이죠. 아. 그 빌딩 이름이 그냥 워터게이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워터게이트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아 질문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죠 저는 아, 이 정도면. 물도 없는데 왜 워터게이트냐? 네. 아 좋은 지적이에요. 지퍼게이트는 뭔지 알죠? 지퍼? 네. 지퍼? 지퍼게이트. 지퍼가 열렸어요? 그 네, 정답. 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해서 지퍼게이트라고 해요. 아 실제로 지퍼게이트라는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 클린턴 대통령의 사건이 있었죠. 루민스키랑. 레윈스키랑. 아 그 성 스캔들 그거를 지퍼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워터게이트 이후로 네. 권력형 대명사가 스캔들, 됐죠. 권력형 여러 가지 추문이라든지 권력형 범죄 이런 것들에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성과 관련된. 성관 관련되니까 뭐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지퍼가 열렸니 많이 이거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지퍼 게이트로 불렀던 거죠. 아,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훈아 씨가 지난번에 지퍼게이트 비슷한 걸 하셨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그게 또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엔 사람 이름 붙이는 게이트도 많이 네, 나오고 네, 네. 오. 대명사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 한번 저희가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45번째 일당백 본격적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에 미 대선으로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뭐 미국만 그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아니 뭐 유럽 증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도대체 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른바 뭐 세계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서로가 다른 나라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이 현상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 아주 옛날엔 그 소용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교류도 없었을 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교류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언제부터죠? 거기 언제부터입니까? 그걸 알려주는 책이 중세 오늘- 이후겠지 뭐. 중세? 그 중세 이후는 보다는 네. 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언제야? 그러니까 뭐 굳이 따져보자면 막 그 실크로드 뚫어지고 뭐 이럴 때쯤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로마 시대 사실은 로마하고 음. 이 동방과 서방이 교류를 했다. 이런 한나라 무제 때 네. 장건을 세계 파견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존재를 좀 알고 있었지 않았냐.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당시 중국의 어떤 존재를 알고 있었지 않았냐. 네. 뭐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 세계사가 열린 건 바로 몽골 제국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보죠. 몽골 제국. 몽골 무슨 상관일까? 몽골은 캐시미어로 유명한데. 몽골이? 네. 몽골이 왜 아니에요? 캐시미어로 유명해? 캐시미어는 캐시미어 지방에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몽골 캐시미어에서 캐시미어 유명하지 않아요? 요즘 뭐 사고 싶은 거 있구나. 캐시미어. 뭔가 사고 싶은 게 요즘 있으면 캐시미어 베개에 꽂혀 있어요. 모든 그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캐시미어 몽골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몽골 뭐가 유명해요? 몽골의 징기스칸. 칭기스칸. 네. 네, 뭐 네. 세계 최대 넓은 대제국. 맞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뭐 세계 제국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뭐 네. 바벨로니아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여러 뭐 로마 제국도 있고 말을 합니다만 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륙과 대륙을 좀 같이 걸쳐가지고 네. 뭔가 경략을 하는 그 국가가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제국은 몽골 제국이다. 바로 고비 유럽부터 사막. 시작했어. 고비 사막. 그렇죠. 몽골 고비 사막 있죠. 네. 진짜 너가 캐시미어 고비다 맞네. 고비야. 오늘 캐시미어가 고비라고. 고비 캐시미어 니트가 있어. 그만 좀 하세요. 네. 징기스칸이 네. 어릴 때부터 이 양반은 저 우두머리로 올라온 사람인 거죠? 뭐 그 바로 이제 그 태무친을 불렀는데 네. 본인이 속했던 시족이라고 하죠. 그쪽 그 보르지긴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에서 어떤 장자였고 그렇지만 또 친척들에게 버림받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 힘으로 몽골을 통일하고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결국 세계 제국에 초석을 놓았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네네네네. 저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 고비 캐시미어가 실제로 몽골이 캐시미어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래요? 품질의 캐시미어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그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 네. 새로 알게 캐시미어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카슈미르 지방.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렇게 뭐 우리가 어디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항상 그 사이에 부딪히는 있는 분쟁 지역이죠. 네, 그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음. 캐시미어는 지금 고비 사막. 그렇죠. 거기가 제일 지금 최고라 그렇죠. 이거죠? 우수한 품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여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럼요.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요거트는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요거트는 요즘 유행하는 게 그릭 요거트 있지 않습니까? 수제 요거트, 네, 그릭 요거트. 그릭이면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릭 요거트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팀 메리 그릭 요거트. 뭐예요? 라고 해서 광고예요? 팀 메리. 이렇게 상의도 안 하고 광고 진행하기 있기에요? 자, 바로 이게 팀 메리 그릭 요거트인데요. 자, 봐요. 아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원래 요거트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는 근데 건데. 내가 왜 특별히 이 그릇에 갖고 왔냐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요거트는 그냥 물처럼 되잖아요. 네.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꾸덕꾸덕. 그릭 요거트가 그래 원래. 얘는 더해.
얘는 거의 돌덩이 씹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광고냐? 그래서 엄청나게 하여튼 진한 요거트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원래 이제 하얀색 그 요거트만 있는 거는 네. 사실상 그냥 먹기는 저 같은 단맛에 익숙한 사람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도 안 좋아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딸기 청이라든지 뭐 그래놀라 같은 걸 이렇게 더해서 드시면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저 토핑을 네, 해놓으니까 지금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여튼 이 그릭 요거트 네. 팀 메리 그릭 요거트는 신맛도 좀 덜하고 아주 퓨어한 치즈 먹는 느낌도 약간 좀 납니다. 네.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요. 네. 당연히 뭐 건강에 좋은 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드릴 테니까 예, 요거트와 함께 또 아침에 장도 편안해지는 느낌 같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팀 메리 그릭 요거트 저희가 링크를 좀 달아 놔드릴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서 드시면 좋겠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기스칸이 사랑했던 팀 메리 그릭 요거트.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거 찾으러 그렇게 서양까지 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오늘 결국 뭐 이렇게 안 받아주셔. 어떻든.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다들 외면하깁니까 진짜? 약간 찾으러 갔어. 이거 요거트 먹으러. 그걸 갔죠? 뭐 많이 먹었겠죠. 뭐 어쨌든 마요주라든지 젖을 가지고 발효해 가지고 하는 음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양젓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요거트 음식을 좀 익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몽골 제국이 성립되면서 세계사는 가능해졌다, 세계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서울대학교의 동양사학과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동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사 전공자거든요. 아주 드문 중앙아시아사 전공자인데. 중앙아시아사 전공을 네.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죠. 상당히 뭐 다양한 언어도 많이 아주 잘 구사하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었던 책인데 아주 좀 쉽게 지은 책이 있어요.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이런 책이 있거든요.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오늘 이 책을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네,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몽골이라는 그 나라 제국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런 역사 지식도 없고 네. 사실은 왜 이렇게 왔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개별 국가의 어떤 역사 아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 뭐 사실은 개별 국가가 언제 만들어지고 이것보다는 그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국가로 인해서 발생했던 일들을 지금 또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그 국가가 등장할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지금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사이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또 몽골 제국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들 그 어떤 레짐 체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큰 어떤 정치판의 판도가 바뀔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 시사도 주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은 지금도 이제 글로벌 패권이 바뀌니 안 바뀌니 또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향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니 이런 참 뭐 정말 큰 어떤 정치적 사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들이 갈수록 강해져 가는데 이때 바로 이런 어떤 글로벌의 원형이 되었던 몽골 제국의 여러 가지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뭐 또 역사도 알지만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인간이 과연 큰 어떤 역사의 어떤 격변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제가 좀 의심이 드는 건 몽골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건 맞지만 뭐 사실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아주 오래 간 건 아니라 과연 그 전 세계적인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가?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중국 땅이 어쨌든 거의 뭐 본토에 가까우니까 네. 근데 거기 지배하고 바로 또 중국 문화에 그냥 젖어버려서 사실상 뭐 징기스칸 혹은 뭐 몽골 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는가 네.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몽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래요? 몽골은 중국에 네. 잠시 들어왔다가 흡수된 나라 아니냐. 그리고 몽골은 응. 한 200년밖에 안 가니까 뭐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줬느냐라고 이게 생각하잖아요. 전형적입니까? 예, 그렇게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시작을 대항해 시대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네. 결국은 콜럼부스가 네. 1492년에 신대륙을 찾는다고 떠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를 통해서 인도를 가고 이렇게 유럽의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네.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자기 나라에 재화가 들어오면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를 발전하는데 이런 순작용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 대항해 시대가 가능했던 게 바로 몽골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몽골이 유라시아를 만들 때 대여행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대항해 시대 이전에 네. 그 대항해 시대를 가려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다 빠져나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관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관념이 바뀌어야지 새롭게 낯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 관념을 바꾼 게 대여행 시대였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저 동쪽에 가면 뭐가 있다. 충분히 뭔가 우리가 보물을 얻을 기회가 있다. 이런 식의 관념을 바꾸게 만든 게 바로 몽골이 유라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그 몽골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네네. 그 루트를 통해서 마르코 폴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랍의 여행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써낸 여러 가지 기록들이 네네네.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항해를 가능하게 된 바탕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몽골이 저는 이제 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중국 바로 위에 있네요 지금. 지금은 그럼 옛날에는 이 몽골이 어디까지 갔었다는 몽골이 얘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네. 영토가 지금의 저 폴란드 땅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상 우리나라까지. 고려까지 영향력이 미쳤으니까 그리고 저 인도 북부에서 저 러시아. 흔히 말하는 러시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 저 시리아 땅까지 갔다고 보면 되죠. 중동 말도 안 돼. 어마어마하죠. 오. 그게 800년 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몽골이 서양까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유럽까지 가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바다 나가면 이게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그 전까지 하다가 네. 이 바다 좀 잘 돌아가면 저 동양도 한번 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네, 네. 했다는 거죠. 그 바로 대항해 시대를 만든 관념의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양을 과학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이후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서양의 역사가 서양이 세계사를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로 과학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이거죠.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란 말이죠. 네, 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주체라는 것이 이제 인간이 됐단 말이죠.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니까 네. 나의 어떤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관념이 시각이 됐다고 했잖아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실험과 관찰이 중요시하게 되죠. 인간의 시각이 중요해지고 인간의 사고가 중요하니까 그것들이 바로 과학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징기즈칸은 실크로드로 간 거잖아요. 바다로 안 가고. 그게 있잖아요. 네. 이 실크로드라는 게 보통 우리가 네. 비단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의 이제 실크로드라는 게 본래 이제 초원으로 저 북쪽 초원을 향해서 가는 동가서를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사막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죠. 네. 가는 길이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실크로드라는 건 그 모든 길들을 다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지 뭐 어떤 길 하나가 실크로드가 아니고 네.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어지는 그 무역의 길을 그렇죠. 위에 실크로드도 있고 밑에 실크로드도 있고 맨 밑에 네. 바다 쪽 실크로드도 있다. 근데 그 위에 그쪽에는 사막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막 위는 초원이죠. 초원이 그러니까 쫙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막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타클라마칸 사막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네. 지금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방에 거기 그쪽을 이제 이렇게 보통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남로 북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갔죠. 도저히 모르겠네. 거기서 왜 우리가 매년 네. 막 이렇게 막 황사 날아오고 뭐 이럴 때 맞습니다. 네네. 네. 거기 고비 사막 사막도. 그쪽에서 이제 고비도 날아오고 네. 타클라마칸도 거의 타클라마칸에서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무역을 하러 갈 때 네. 너무 먼지가 심하니까 네. 그 못 써야지. 레모나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황사 막아야 되잖아요. 황사 먼지. 이게 이제 KF94 네. 바이러스 황사를 다 빨리 막아요. 막아주는 당신들도 웃지 마. 먼지랑 황사 빨리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차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레모나에서 만든
이 완전히 뭐 황사 같은 건 차단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 봐요. 제 오! 소리도 안 나가죠. 그렇네요. 제가 막 말을 했는데 말소리도 안 나가지 네. 않습니까? 이 정도로 잘 차단을 해주는 숨 막혀 죽는 거 아닙니까? 황사 방역 마스크 레모나 마스크입니다. 네. 레모나에서 만든 아무래도 뭐 경남지역 헬스케어니까 또 이름 있는 곳에서 만든 믿을만한 또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저 인터넷에서 최근에 마스크를 샀더니 뭐가 저렴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제 썼더니 이 끈 있잖아요. 마스크와 이 끈 연결하는 거 이게 막 끊어져.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국수 면발로 만든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화가 너무 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사버렸고 내가 이미 뜯어서 몇 개는 사용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진 않습니다. 오 진짜 안 끊어지네. 나 이건- 조마조마했는데 지금. 끊어지진 않아요. 나까지 와봐. 이거 정말 끊어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 튼튼한 경남제약 헬스케어의 레모나 마스크.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도 잘 견뎌내시고요. 또 내년 봄에 시작될 황사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안 좋아요 미세먼지. 하여튼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네. 많은 교육들이 있었고 거기서 수많은 또 이익을 창출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결국 그런 어마어마한 이동들을 보고 이제 유럽인들도 서서히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네. 관념에 이제 변화가 변화가 있고,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몽골이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줬다. 그게 네. 하나 있고 네.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중국에 사실 흡수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전형적인 중국의 시각이죠. 중국식 그렇습니까? 시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외부에 거주하던 민족이 중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을 지배했거든요. 정말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중국만 지배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지배했는데 그러면 그게 중국의 왕조, 중국의 역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오히려 그쪽 이민족이 오히려 중국을 지배했다는 게 그쪽의 역사로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쪽의 역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 쪽에서 사실은 이게 본래 우리 중국이 힘이 뻗칠 때는 이렇게까지 멀리 뻗쳐 나갔다는 식으로 큰 중국의 역사였다라는 식으로 중국에서 그 원의 그러니까 몽골의 역사를 대원이라 불렀단 말이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 몽골 네. 지배층들은 그건 중국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대원이라는 건 전혀 다른 우리가 뭐 예전에 연결되는 송나라라든지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었을 명나라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북방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죠. 일제가 36년간 우리를 강점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제도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야.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다 조선화됐어.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정신승리일 뿐인 그렇죠. 거죠.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36년 강점했고 그 일본은 어떻든 그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마치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야 우리 조선이 말이야 일제가 36년 들어왔는데 일제가 그 당시 막 만주도 침략하고 동남아 침략했으니까 다 이게 우리 거야라고 말하는 그하고 똑같지 않냐 네네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형적으로 중국 시각. 중국이 자기들의 어떤 역사를 그 이민족의 역사까지도 자기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포수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존심도 좀 덜 상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사실은 중국이 중국도 영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위구르 그 신장 자치구라든지 네. 이런 쪽 그리고 그 티벳 문제라든지 이런 영토는 사실 본래 흔히 말하는 중국의 한족이 지배하던 시대의 강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들을 마치 지금 우리가 몇천 년 전부터 마치 중국 땅이었던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죠. 네네네. 자 그런데 사실 뭐 다시 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은 문화가 있었고 네. 몽골은 워낙 이제 뭐 저 좀 이게 그쪽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야만적이고 뭐 네. 이래서 그 몽골이 중국에 원나라. 들어오자마자 이 중국 문화에 감복을 한 나머지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전 중국 문화에 다 이런 것도 접어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그 네, 사람들의 네, 주장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요것도 약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농경민의 관점에서 정착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착민 중심주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네. 윤목민을 바라볼 때 아유 저것들은 제대로 된 문화가 있어? 맨날 떠돌아다니고 맨날 양이나 치고 좀 뭐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예. 쟤들이 무슨 문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 지극히
농경 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사라는 게 이 책에도 이제 이 김호동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세계사라는 게 농경민, 정착민을 갖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목민과 정착민이 끊임없이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서로 상호 경쟁을 하면서 그렇겠죠. 그게 바로 세계사다 이거죠. 근데 지금의 사실 유목 국가가 18세기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유목 국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결국 18세기에 청나라 건륭제죠. 건륭제가 마지막 그 지금의 이제 중가르라고 하는데 유목 네. 종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운 그쪽 지금의 어떤 신강 지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를 마지막 정벌하고 그쪽을 멸망시키면서 지구상의 유목국가 마지막 유목국가 사라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목이 완전히 천시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의 문화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몽골을 보면서 네네네. 결국 상당히 이 유목민의 문화하고 농경민의 문화를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네. 세계사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 간단하게라도 전 사실 지금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렵거든요. 아직까지 어려운 게 많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그 네네. 몽골의 기원도 잘 모르겠고 네, 뭐, 예, 막 예. 이러니까 그러면 몽골은 그러니까 몽골이 몽골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 이게 먼저 그걸 하기 앞서 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그 김호동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한번 먼저 실크로드부터 보고 네, 그다음에 네. 몽골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게 그래요? 몽골부터 바로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네. 오히려 막 이 너무 많은 인명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헷갈릴 네. 것이고 네. 오히려 실크로드라는 것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몽골이 나중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돈가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세계사의 탄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요거 아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네. 네. 그럼 그때 중국은 뭐였는데 무슨 나라였어? 중국은 이제 송나라에서 잠깐만. 중국 네, 역사에 네, 이게 그러시죠. 너무 어려워요. 네. 자, 저는. 은, 주, 네. 진, 한, 네. 송? 그 이제 그 중간에 350년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아주 이제 남쪽과 북쪽에 서로 네. 이제 갈라져 가지고 혼란기. 혼란기죠. 혼란기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있었고 수나라가 먼저 나오죠. 아 수나라. 수나라 당나라. 아, 그렇죠. 여기 두 개씩 원래 외우거든요. 수당 다음에 송원, 그렇죠.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네. 네, 그 다음에 명나라죠. 명나라 청나라죠. 명청. 명청. 멍청 아니다. 네. 나 지금 멍청하다는 거야. 네, 명나라 청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고 명나라 전이 원나라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지배했던 시기는 그 사이예요. 원인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 다음 명나라 전. 송과 명 사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우리나라는 그럼 고려였나? 고려였죠. 그렇죠. 네, 네네. 팔만대장경. 네. 사실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왕조사를 보면 중국의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이 지배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청나라도 아니죠. 청나라도 바로 여진 그렇죠. 만주족이죠. 그리고 원나라, 몽골이죠. 음.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도 사실 정통 한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호한 융합으로 보거든요. 호라는 거는 오랑캐 호자, 네. 한은 한족의 한자인데 네. 이게 사실 수당은 아무래도 저 북쪽의 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민족 네네. 바로 유목 쪽의 피가 많이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556과 아까 말한 그 위진 남북조 시대 350년간도 사실상 북방 이민족들의 시대가 아니었나 보고요. 한나라 뭐 그 정도고. 그러면 실제 중국의 역사가 쭉 이어진 거 보면 사실은 흔히 본인들이 오랑캐라 부르는 오랑캐들이 오히려 중국을 더 많이 지배했다고 볼 수 없죠. 하여튼 그렇게 네. 중국 역사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크로드 네, 비단길. 그렇죠. 왜 비단길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중학교 때 우리 배울 때는 그 위로 비단을 유럽으로 팔고 그래서 이제 뭐 무역했다 뭐 이런 걸로 비단길이었던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비단이 주로 그 네. 교역의 주 품목이니까 네. 이제 비단길로 네, 이제 네, 이름을 붙였죠. 네. 근데 이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독일의 지리학자 리토펜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비단길 쓴 건 아니고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길로 통해 가지고 비단을 통해 이 비단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비단이 저 이 길을 따라 가지고 네네네. 로마의 수도 그 로마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적인 이름을 비단길이라고 붙인 거죠. 이 비단길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중국의 자 서쪽 끝에서 이제 그 타린 분지라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 네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쭉 이제 파미르 공원을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네. 로마까지 간단 말이죠. 정말 이게 수천 킬로 참 대장정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결국은 루트가 세 가지다. 초원 루트가 있고 사막 루트가 있고 해양 루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길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 또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변화와 또 있습니다만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야말로 시공간이 같이 일종의 교직 상태, 교직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정말 하나의 중요한 시공간이 된다. 세계사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최고의 어떤 실크로드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박님. 아이 전혀 무슨 실크로드 전문가가 있어요. 아주 이제 우리 TV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90년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사람들이 근데 아, 실크로드 전문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아랍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아,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네, 실크로드 전문가? 네. 누구지? 예전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박노자? 아니죠. 박노자는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네. 그 누군데요? 바로 깐수 교수였죠. 깐수? 네, 스파이 혐의로 아.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전혀 모르겠어요. 아, 깐수 교수라고 정술 교수죠. 그래서 실제 네네네네네. 이름은 정술 교수였죠. 아, 그 사건이 유명했던. 유명했죠. 간첩이었으니까 결국 간첩으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네. 형이 확정돼 가지고 실형을 살고 다시 이제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왔죠. 네. 이게 이 깐수 교수 같은 경우가 실제 실크로드 전문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실크로드 같은 경우 뭐 이분이 워낙 연구 업적도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실크로드를 동과 서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동과 서로 보지 말고 그러면요. 자 유목민이 있고 농경민이 있잖아요. 그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에 또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통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세 가지 루트에다가 또 남북으로 연결하는 5대 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크로드야말로 네. 단순한 동과 서가 아니라 문명을 교류하는 지구, 환지구, 지구 전체를 둘러싼 통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세계화의 시작이 네. 바로 이 실크로드에서 기인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크로드의 성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유목 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목 민족이 야만인이라든지 유목 민족이 세계사의 어떤 비주류다 이런 데는 이제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요즘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 깐수 교수 저도 얼핏 그냥 어디서 봤던 어렴풋한 기억 정도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떻든 그래 실크로드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느냐라고 말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다. 네. 왜냐하면 시리아의 마지막 그 물건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항구에서 이제 지파가 이루어져서 네. 로마로 갔으니까 시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로마다. 로마로 마지막에 왔으니까 아, 최종 종착지는 로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프랑스다. 프랑스까지 이 물건들이 다 왔다 이거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영국까지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럼 또 시작점 어디냐? 우리는 우리다 이거죠. 우리는 경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그런 아, 거죠. 경주요? 경주에서도 물건이 우리 당나라 때 갔으니까 결국 이 물건들이 가서 쭉 갔으니까 결국 경주가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일본에서는 나라다. 일본의 옛날 수도 네, 나라, 네. 나라 지방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도 다 같이 갔지 않았냐. 중국.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게 뭘 뜻하냐 이거죠. 결국은 당시 세계의 어떤 모든 문명권들이라든지 모든 지역이 다 참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술 교수 주장대로 바로 실크로드야말로 지구 환지구적 통로였다. 이 말에 네. 의미가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뭐 지금처럼 무슨 도로 뭐 일본 국도 이런 그 물리적인 길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그 여러 길들을 통해서 좌우가 동서가 이렇게 교류를 한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게 자 그럼 물건을 우리가 파는데 뭐 신라든 아니면 뭐 중국이든 이 상인들이 시리아 끝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릴레이 무역이란 말이죠. 아, 여기서 여기까지 넘겨주고 여기서 그렇죠. 또 여기까지 넘겨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먼게받은 사람 속에서 그 문물이 가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 여러 가지 혼합이 부가가치가 되고 또. 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먹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네. 창조의 공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의 역할이 뭐 단순하게 전달해주고 뭔가 상인들 흔히 말하는 뭐 삥을 뜯는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야 너희들 잘 안전하게 보여줄 테니까 잘 있어 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은 실크로드라는 게 네. 릴레이식 교역권이었다. 아. 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명나라 누군가가 당나라인가가 명이 맞군요. 네. 어디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정화의 남해 대원정이죠. 아프리카까지 간 거죠. 네네. 근데 바로 정화가 네.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7차례 남해 대원정을 했는데 최대 많이 갈 때는 2만 명이 같이 가요. 한 배가 번에. 한 수십 척이 요즘처럼 항공모함 전단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며칠이나 걸려요? 며칠이 아니죠. 몇 달? 이거는 몇 년? 연을 넘어서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정화가 뭐 갔다 그러니까 7차례 동안 거의 기십만 킬로미터를 이제 여행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게 네. 남아공 알죠? 남아공. 남아공 알죠? 아프리카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일 멀 거 아닙니까? 엄청 멀죠. 거기까지 소백지향 홍삼이 간답니다. 오늘은 또 남아공까지 갔어요? 네, 남아공에 수출 계약을 했대요. 아, 진짜로? 진짜로? 예. 그래서 그럼 뭐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건 이제는? 이제 소백지향 홍삼 쪽에서 알려주신 건데 오. 남아공과의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남아공으로 물건들이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 일당백에 아마 또 청취자가 누구 계셨나 봐요. 남아공에. 예, 그래서 소백지향도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 대박. 네. 여러분 이거 근데 진짜 팩트입니다. 장난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남아공 갔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2주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소백지향 홈페이지에서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남아공 사람들도 드십니다. 여러분 안 드실 이유가 없겠죠. 네, 한 번씩 저 소백지향 홈페이지에서 소백지향의 맛있는 홍삼, 몸에 좋은 홍삼, 건강한 홍삼 즐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샘플 이거 놓쳐가지고 아쉽다는 분들 계셨는데 할인 이 기간에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남아공까지 간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목민의 역사를 한번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유목민 하면 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역사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그 유목민이 나오거든요. 네. 그 헤로도토스 때 역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해 북부 지방에 스키타이라는 유목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봤어. 그렇죠. 스키타이. 스키타이. 그 스키타이가 있었고 또 사마천의 사기에도 흉노가 나오잖아요. 흉노. 흉노죠. 그러니까 다 이제 유목민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묘사를 하잖아요. 스키타이라든지 흉노를 묘사하는 거하고 최근에 와가지고 뭐 완전 최근이라도 18세기 이전입니다만 돌고리라든지 몽골인 대한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기록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어떤 풍습을 기록하는 게 아. 그만큼 유목민들의 생활은 크게 안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죠? 한 1000년 가까이 변해도 잘 안 변한다는 거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발전이 없는 건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농경민은 식물을 길들인 거잖아요. 네. 다 식물을 길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근데 유목민은 그건 뭐냐? 동물을 길들였다 이거죠. 그죠? 양이라든지 네. 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 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든 결국은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은 다 같다는 거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길들여 가지고 식량을 생산하는 거는 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물론 뭐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짐승을 상대하잖아요, 유목민이. 그러니까 좀 거칠어 보이고 좀 야만적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짐승 상대하다 보니 아무래도 식물과 동물은 같은 생명이지만 식물은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 추수를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식물들한테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근데 살에 목을 다 한 방에 다 베버리는 거잖아요. 다 베고 그렇잖아요. 예. 피부를 다 벗겨. 그러니까 박피를 하고 탈탈 털고. 털고 또 불에다가 익히고 삶아가지고 우리 목 정말 가루를 해요. 그렇죠. 가루를 분쇄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농경민들이 볼 때는 약간 좀 우리가 야만적이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염소 같은 거 있는데 네. 살아있는데 직접 막 그 칼로 푹 찔러갖고 피 같은 거 이렇게 받아먹고 이런 거 보면 조금 그리고 막 몇 달씩도 그냥 안 씻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데서 그냥 그렇죠. 좀 제대로 된 집이 아닌.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좀 됩니다. 네네. 근데 뭐 어떻든 이 역사도 꽤 오래되거든요. 네. 유목민이 이제 역사에 나타난 것들 기록상으로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렇게 나타나는데 최초의 유목 국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최초의 유목국가 네.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알아보는 게? 아 국가니까. 국가니까 그 교섭을 하게 되죠. 국가니까 유목국가. 네. 그리스 어디 언저리겠지. 어? 맞아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최초의 도시국가가 그리스니까 그 어디 언저리. 아니 그리스 그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 네. 이제 흑해 쪽에 네.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죠. 네네. 이 살았던 스키타이. 아 스키타이. 네. 그러니까 스키타이도 스키타이죠. 국가로 우리가 봅니까? 네, 그것도 최초 유목 국가로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보통 그냥 흔히 무슨 족, 스키타이 그쵸. 족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부족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의 편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스키타이도 결국은 인도 유러피언 종족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스키타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의 스쿠테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예. 무슨 뜻이에요? 스쿠테스. 비슷합니다. 그 스쿠테스의 복생이 스쿠트인데 아니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쿠트가 네. 바로 스키타이 이 스쿠타이가 뭐냐면 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디하고 비슷하죠? 쏘다. 네. 오빠가 지금 쏠게.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우리를 예전에 그 중국에서 부른 명칭이 있잖아요. 우리를? 동쪽에 사는 오랑캐. 네, 동이족. 그 이라는 게 네. 큰 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다 이게 느낌이 네네네. 유목은 기본적으로 뭔가 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아. 네, 아 그러네요. 네. 활 쏘고 네. 창 던지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스키타이가 나왔고 그러니까 뭔가 던지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네.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 이 실크로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중앙아시아의 국제 상인들을 소그드라고 부르거든요. 소그드 상인들이라 부르는데 쏘거드? 소그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 이 스키타이 여기에서 어원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스키타이가 말 잘 타죠 여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당연한 말을 해. 이몽민이니까 당연히 말을 잘 타겠지. 근데 말을 잘 타려면 그럼 소리 타겠냐? 편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을 타기 위해 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또 장비가 한 번씩 개발돼야 되거든요. 채찍보다 넌 때리는 것만 생각하니. 아니 그 말 안장이 있어야지. 안장도 있고 우리가 또 중요한 말발굽. 등자. 등장. 등자 등자가 있죠. 뭐예요? 말의 안장을 타고 우리가 발을 여기 말 옆에 고정시켜야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거리와 등자- 발걸이. 예. 그게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타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스키타이가 등자를 제일 그렇습니까? 먼저 발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아주 친밀한 민족이죠. 네, 친숙한 네, 네. 민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서쪽에 바로 스키타이가 있다면 동쪽에는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돌골보다 더 앞서 나온 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습니까? 틀린 거 인정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되게 무관심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우리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흉노죠, 흉노. 흉노. 흉노는 기원제 3세기 정도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흉노 훈족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일파가 네. 쫓겨가지고 훈족이 되었고 훈족. 아틸라 네. 나오죠. 아틸라사이. 몰라 나는 아틸라사이 몰라요? 몰라요. 그 누구 노래지? 노래가 있습니까? 손담비에 맘대로 이뤄져라 아틸라사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별별 노래를 다 아시네요. 네. 아틸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제 7세기에 스키타이가 나오고 기원제 3세기에 흉노가 나왔다. 그리고 그러니까 참 오래 온 거죠, 그죠? 결국 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처음 이제 스키타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의 유목 국가가 멸망하게 된 게 18세기에 청나라 때 이제 준가르라고 하죠. 준가르라는 유목 국가가 준가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멸망시키고 바로 청나라 근룡제 얻은 땅이 지금의 신장 자치구예요. 신강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네. 신이 뭐냐면 새로운 신자고 강은 우리 강토, 영역, 땅을 뜻하는 새로 얻은 땅이란 거예요. 새로 얻은 땅을 신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강을 차지하고 나서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죠, 당시에. 그러니까 또 일본의 이상한 사람들은 또 중국이 남경 대학살을 가지고 일본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럼 또 일본의 좀 이상한 사학자들은 중국도 신강 지방 너희들 얻을 때 얼마나 많은 수십만 학살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도 뭐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네. 곳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거의 뭐 유목 국가가 최후에 멸망한 게 이제 결국 한 3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인간의 역사에서 거의 2000여 년 이상을 정말 유라시아 특히 인류의 역사는 유목과 농경민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던 역사였다 이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목 국가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형 때문에 이미 결정이 딱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형? 네.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논이 아 그렇습니까? 논이나 밭이 많은 지형이면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그렇죠, 많이 지으니까 농경 사회가 되는 거고 유목 국가는 그 산이나 그러니까 풀이죠. 제일 중요한 건 초원, 네.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풀, 논과 밭이 아닌. 그러니까 이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경지대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관계 농업을 하게 되고 네. 강에서 물줄기를 끌어와 가지고 자꾸 농지가 확대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풀만 있던 땅을 네. 계속해서 개간을 해가지고 논밭으로 바꿔 놓잖아요. 네. 그러면 유목민들에게는 정말 이 초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양이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말하고 양이. 자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여기는 돌아다니잖아요. 자 우리 여기 요번에는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저기 갔다가 이렇게 순환해가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에 딱 돌아와 보니까 푸릇푸릇한 초지가 사라지고 나서 이게 흙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감히 누구 땅인데 이놈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가냐 이래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농경기술 발전에서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농사 짓는 이제 네네. 한계선이 올라간다. 네네. 논이나 밭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초원을 깎으면 논밭이 되는 만들면 거예요? 되잖아요. 개간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왜 논밭을 개간해가 밭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간해서 만들잖아요. 화전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네네.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유목민이 맨날 농경민을 어떻게 보면 침략을 괴롭힌다 한다잖아요.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가을이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유목민들을 두려워하는 네네네네. 용어잖아요. 하늘이 이제 가을하니 높아지고 말이 달치기 시작하면 이제 유목민들이 농경민들을 침략하기 시작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맨날 와돈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던 초지인데 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네가 선 그어놓고 논이라 밭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생계 수단 위협받는 거고 우리도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요. 알릴레오 3가 지금 책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 봤잖아요. 그거 근데 재밌더라고요. 어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알릴레오 북스도 보시고 우리 일당백도 사랑해 주시고.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네. 우린 지금 그 알릴레오 북스를 적으로 규정해. 처단하러 가자 그러면. 이 대기업의 횡포 아니요 이게. 그쵸. 골목상권 침해입니다.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아 뭐 그럼 이건가요? 우리 10분의 1도 교보문고와 안 되잖아요. 동네 서점입니까 지금? 우린 동네 아. 서점 축에도 못 깁니다. 아. 이제야 겨우 스튜디오 마련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세상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 친해요 안 친해요? 유시민 씨요? 네. 이제 모든 친분 끊었죠 저는. 한번 모셔요. 다시 연락해서. 여기에? 네. 아니 그분도 지금 책 팟캐스트 하는데 오겠습니까 지금?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네. 네. 자 그래서 네. 하여튼 그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농경 국가 시각으로 그렇죠. 예, 우리 위주로만 그들을 좀 평가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성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진짜 이 네. 세계 역사를 보면 자 보세요. 중국의 역사는 네.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보면 몽골 그 유목 북방 유목 민족과의 끊임없는 대결의 역사였죠. 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역사도 동북방의 유목민 투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네. 투란인하고 남방에 농사를 짓는 이란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거든요. 페르시아 그렇죠. 예. 거기도 그렇고 또 러시아는 또 어디냐면 러시아는 좀 남북이 바뀌었습니다만 러시아는 북쪽에 삼린민이라고 하죠. 슬라브 사람들 이 나무 울창한 데 사는 슬라브 사람들하고 남쪽의 유목민의 또 대결이에요. 거기는 러시아는 남쪽의 유목민이 러시아 전체로 보면 남쪽의 유목민이 네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세계사 전체가 농경과 유목민의 대결과 그리고 또 뭐 협력도 하고 왔다 갔다 이런 어떤 핑퐁 게임이 어떻게 보면 네. 세계사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럼 유목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네. 우린 농경 사회잖아요. 우린 지금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로 지금 알릴레오를 상대할 수가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난 백기를 들자. 어차피 우린 알릴레오를 못 이겨. 인제 시작한 인제 1회 한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3년 4년을 했는데 이걸 100기를 들어?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이거 무슨 알릴레오 광고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알릴레오 얘기도 하지 마. 네. 그 알모 유튜브 네, 네. 거기랑 우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지켜 나가야지요. 아 그리고 뭐 아까 네. 질문이 뭐야? 왜 우리는 유목민이 없냐고? 네, 네. 아니 우리도 저 상간에 저
저 소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왜 없어 있긴 있지. 소 키우는 사람도 유목민이라고 해요? 아니 소를 데리고 돌아다니고 키우면 유목인데 소는 뭐 돌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수렵 민족의 전통은 있죠. 우리 고구려 생각해 보면 수렵은 주로 많이 했죠. 아, 그럼요. 수렵 많이 했는데 유목이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뭐 지형적 전통으로 유목을 그러니까 만주족도 유목을 뭐 하긴 했겠습니다. 유목보다는 수렵과 농경이 좀 혼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네.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초지가. 네. 아, 일단 초지가 많아야지 그렇죠. 유목민들이 네. 잘 그렇죠. 있구나. 풀밭이 있어야지 이게 양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건 있어요. 양이 좀 이게 양의 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남달라 가지고 양이 뭐 풀 먹고 이럴 때 네. 거의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풀뿌리까지 다 먹어 치운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양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아. 이게 또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게 흔히 말하는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유목에 대해서 안 서로 좋게 또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이제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소중국 대중국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유목의 특성들 그리고 네. 유목이 이렇게 항상 세계사 전체적으로 네. 항상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걸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뭐 스키타이나 아니면 뭐 훈족이나 다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징기스칸 그러니까 몽골처럼 네, 네. 영향을 대규모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준 적은 거의 이제 유일한 거죠, 여기가. 그렇죠. 네. 근데 뭐는 사실 농경이라든지 농경 민족이든 뭐 유목 민족이 다 떠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대제국이다. 세계사적 제국은 뭐 몽골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 몽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세계 제국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뭐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규명이 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 100%뭐 이것만이 맞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하긴 굉장히 적은 인구로 전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그 몽골리아죠 그 초원 일대를 통일하고 네. 당시에 천호제를 실시했거든요. 천호제라 해가지고 천호? 예, 우리가 뭐 말 그대로 한 가구를 한 1호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1이 열이 되면 10호, 네. 100호, 1000호 이런 식으로 이제 10진법 단위로 묶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한 호에서 한 명의 병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명당 이제 징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95,000호를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만이네. 1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10만 명 가지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다 석권한 거죠. 그럼 인구로 치면 몇십만도 안 돼요. 몽골 종족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온 고려 때 오는 사람들도 한 300여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 그게 좀 조금 약간 오해입니까? 그건 나중에 좀 과장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사실은 문제는 몽골 군대가 나중에 뭐 몇십만이 된 이유는 네. 이 몽골 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몽골은 개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들 정복했던 나라에 또 사람들 받아들여갖고 또 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몽골이 나중에 이제 동아시아 완전 동아시아가 아니죠. 동유럽을 석권했단 말이죠. 헝가리 지방 박살내고, 네. 러시아 박살내고 또 독일 지금의 폴란드 지방 다 박살내고 이제 오스트리아 빈까지 곧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럽이 이제 끝장났다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네. 그때 마침 돌아가거든요. 네. 마침 왜냐하면 그 당시 몽골에 데칸이 별세를 하니까 아, 네네네. 사람이 죽으면 다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누군데요? 데칸이. 데칸이 그때 우구데이였나? 정확하게 지금 네? 우구데이 그건 데칸이었는지. 뭐예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우구데이라는 칭기스칸 다음에 2대 우계자가 우구데이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그렇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할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집트 앞두고 이라크까지 정복했던 그쪽 몽골 쪽 또 그때 그 칸이 같은 시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제 또 그 칸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다시 또 병사를 물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어떤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빈 이제 침략한다고. 그래서 어떤 당시 유럽 군대가 가서 몽골의 어떤 정찰병이랄까 이 몽골 군을 일부를 포로로 잡아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몽골군 지휘관 장교겠죠. 그 투구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벗겨보니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 거예요. 영국 사람이 몽골군의 장교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은 여러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뭐 아랍 말도 할 줄 알고 당시에
그런 쪽에 있다가 몽골 군대에 들어갔나 봐죠. 그 장교로 네. 다시 유럽을 치는데 가담을 했던 거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몽골 군대가 혼성군적인 성격이 강하고 네네. 국제적인 군인 거죠. 그러니까 몽골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하고 농경민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농경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제일 중요시하게 보냐면 성실성이에요. 네.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꾀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러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 네네. 이게 바로 농사의 원칙이거든요. 네가 힘을 들이고 애를 쓴 만큼 하늘은 보답해 줄 거야. 물론 하늘이 보답 안 해줄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사람은 진인사 대체며 이게 바로 농경민족의 특징이에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된다. 근데 하늘이 우리에게 뭐 복을 줄 수 있고 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다리자. 이건데 유목민족은 다르거든요. 유목민족은 찾아 나가는군요. 그렇죠.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초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딱 이 기능을 정해야 돼요. 자, 눈이 밝은 사람, 그리고 이게 말을 잘 타는 사람, 야, 너는 몰이를 해. 너는 가서 정찰을 해. 그리고 너는 뭐 잘 활을 쏘니까 활을 쏘. 기능별로 역할 분담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사회에서는 성실성보다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다 굶어 죽잖아요. 능력 위주로. 능력 위주여야 되거든요. 실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성과 있는 애들은 메리토크라시죠. 성과 있는 애는 받아준다 이거죠. 나는 그때 태어났으면 좋다. 완전 징기즈칸이지. 아니지 죽지 나는. 야, 너는 이렇게 눈이 어두. 눈 떠 임마. 이러면서. 아, 그렇죠. 몽골 사람들이 지금도 뭐 우스갯소리로 시력이 7.0이다. 7.0이요. 1km에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네. 식별한다고 하죠. 1km에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그 정도로 뭐 시력이 좋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생존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농경 유목민족의 뭐 문학 특성 말하면 또 이게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유목민은 공간 유지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항상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인 거죠. 네. 그죠? 이 공간에서 자 풀을 다 먹고 나서 다른 공간 옮겨가야 되는데 간 공간을 잘못 파괴버리면 완전히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공간 별자리도 잘 봐야 되지만 이 공간에 대한 지각력, 공간 감각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중요한 게 누가 더 현명하느냐, 아까 실력이 더 좋으냐. 그래서 네. 반드시 장자보다는 실력 있는 형제가 뛰어난 있으면 사람. 형제는 주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생존이니까. 생존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농경에서는 성실성이 중요하잖아요. 노력을 잘하고 자 그리고 농경은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때를 보거든요. 자 어느 때 씨를 뿌려야 되고 어느 때 그 물을 줘야 되는지 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해도 그냥 그 한 해 농사는 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경험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험보다는 그렇죠 경험. 연륜.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중요해요. 연륜이 그렇죠. 그렇죠. 해마다 축적된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시사철. 네. 그 맨날 뭐 하잖아요. 뭐 단호가 있고 왜 24절기를 하냐면 이게 결국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경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랍니까? 천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천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물론 뭐 천시보다는 지리가 중요하고 지리보다 인하가 중요하다고 병법은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꾸로 보는 것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농사는. 제 말은. 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가 안 오면 끝이. 끝이란 말이죠. 네. 가뭄이 들면 끝이고 장마가 내려보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유목민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빛을 발하는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노마드의 시대다, 네. 유목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은 그 어떤 정착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유목민의 시대가 돌아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돌고 돌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갖고 자기 실력을 좀 이렇게 많이 쌓아서 그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대가 이전까지였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 새로운 걸 찾아내고 그치. 남이 모르는 초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에서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이미 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유목 시대도 네. 마찬가지로 그게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아 거죠. 그렇습니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 그 능력이 성취되는 거지. 네. 그 어떤 분 이야기대로 뭐 그 천재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풀이 있는 상태에서 천재가 나오지 천재만을 발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하. 풀을 만들어놔야 천재가 나온다는 거죠. 유목민들도 어쨌든 네네네. 뭐 같이 집단 생활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 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돌아간 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천재론 하면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목에 그렇죠.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서울대 그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천재가 나오기 위해서 만 명이 있어야 10만 명, 된다? 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없이 천재는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유독 서울대 교수 말씀을 인용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다 똑같아 서울대. 아 그렇습니까? 정방임 서울대, 유시민도 서울대 아니야. 아 그렇네. 이 세상이 이게 바뀌어도 이렇게 안 바뀝니다. 그래도 거긴 변호사가 나오더라. 그만해 이제 거기. 네. 자, 근데 네. 우리가 실크로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물 교류가 그러면 몽골 때부터 있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추정해 보면 상고 시대부터 존재했다 이거죠. 네. 그 역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존재한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걸어서? 그 루트라는 거는 걸어가면 되죠. 뭐 어떻든 우리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네. 구석기 시대에 여성 나체상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너스상으로 부르는 네. 그뭐 뚱뚱한 똥똥하기도 거. 예, 예. 네. 그 나체상이 피레네 산맥이 있죠. 네. 그 이베리아 스위스. 반도, 이베리아 반도, 네네네.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아 그렇습니까? 이거 아 그렇습니까는 약간 자기가 뭔가 틀렸을 때 머쓱하니까 그냥 아 그렇습니까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요법 중에 하나군요. 피레네 산맥. 거기 옛날 한니발이 넘었잖아요. 아닌가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죠. 네. 한니발 넘었잖아.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피레네 산맥에서 네. 바이칼 호수까지 다 발견된단 말이죠. 비슷한 형태. 아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이동이 왔다 갔다 있었을 했다는 것이다. 거죠.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또 재미있는 게 라피스 라줄리라는 보석 들어보셨어요? 라피스 아니요. 라줄리. 라피스 알죠? 라피스. 라피스 돌. 난 오늘 정말 하나도 모르겠네. 네. 라피스. 라피스 라줄리라고 이게 아주 청금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하늘 울트라마린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완전- 물감 울트라마린 네. 물감. 파란 거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청금석이라는 게 정말 귀하고 지금 뭐 여러 군데 좀 나오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바닥산 지방 음. 그 파미르 원이 있는데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출토했거든요. 네. 그 예전에. 아. 그런데 이 청금석이 말이에요. 네. 기원전 3100년. 그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됐어요. 이집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건데. 아니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당시에 바닥산 지방에서만 단출되는데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로 갔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금석이 이동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청금석이 나는 거는 이 아프가니스탄 바닥산 말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어디 가서 뺏어갖고 그렇게 어디까지 뭐 이동을 했든가 뭐 이렇게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게 정말 그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문물 교류가 이루어졌구나 네. 이런 걸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크로드 자체는 정말 네. 뭐 우리가 단순한 뭐 최근에 어떤 2000년 이게 아니라 5000년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실크로드에 그런데 진출하는 목적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서방의 목적도 있고 동방의 목적도 있고 유목민족, 농경민족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아 재밌겠다. 중국은 왜 실크로드로 이제 가려고 했을까요? 중국이요? 옛날에 한나라 때 한무제가 네. 네. 장군을 보내가지고 서방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대월지라는 나라를 가가지고 우리하고 좀 군사적 동맹을 맺자 이런 게 하려고 보냈다가 네. 이 장군이 중간에 흉노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어떻든 이 장군을 통해가지고 실크로드를 중국은 이제 가게 된 건데 네. 왜 이제 중국은 이 실크로드에 열을 올렸을까 이거죠. 일단 자신들의 그 비단이라는 훌륭한 상품이 있고 네네. 그걸 팔아서 네. 돈 벌려고. 또 그쪽에서는 또 커피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커피. 오늘 광고하기 딱 좋다. 네. 자, 1kg 커피. 한무제가 사랑했던 1kg 커피가 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향. 1kg 커피의 제품들 이름 참 뭐 구름이의 산책이라든지 이런 좀 시적인 제품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커피지만 실크로드를 잘 이렇게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어떻게? 그러니까 뭐 고비 사막에서의 흰 먼지. 아니 뭐 지난주에는 1kg 커피 사장님을 금수저로 만들더니
오늘은 뭡니까? 아니 그것도 좀 이렇게 뭐 사막에서의 하룻밤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너무 네. 멋있잖아요. 오, 사막에서의 하룻밤. 왜냐면 이제 21세기는 실크로드가 사실은 커피로드예요. 네. 전 세계 물동량이 가장 많은 제품이 커피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1대1로의 핵심이 바로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대1로의 핵심 1kg 커피, 1kg 커피로 전 세계 대동단결하는 그날을 저희가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나라는 뭘 팔고 살 게 있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근을 보낸 이유가 군사. 네. 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흉노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흉노 애들이 너무 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내 혼자 힘으로 붙이니까 그러면 흉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저 대월질한 애들하고 손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실크로드를 갔단 말이죠. 아, 그리고 군사적 목적인 거죠. 군사적 목적. 아, 저 북방의 유목민족 좀 우리 견제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좀 유목민족의 압박을 좀 풀어야겠다. 네. 여기서 실크로드를 좀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실제로 한나라 무죄 이후로 중국 당나라 당태종 네. 바로 우리 안시성 음. 전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태종도 투르판이라고 그쪽에 이제 그 바로 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지역을 중국 서쪽이죠. 점령하고 나서 안서 도어부를 설치하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 뭐냐면 바로 그 당시 그 몽골리아 초원의 강적인 돌고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돌골 투르크 결국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거든요. 결국은 청나라 때 근중제가 신강을 정복한 것들 네. 다 이게 전부 다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 전부 유목민족을 어떻게 하면 견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얘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네, 침범할지 네. 모른다. 이래서 이 실크로드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항상 군사적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아, 군사적 목적이 일단은 컸고요. 또 다른 데선 실크로드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유목 국가는 이제 왜 실크로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까? 유목 국가는. 유목 국가. 네. 얘네 먹여야 되니까. 응? 풀 먹여야 되니까. 푸른 초원이 초원에 있잖아요. 다른 게 뭔가 필요하겠죠. 자, 뭐가 인간은 필요하지? 풀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민여가 만약에 먹는 것만 갖고는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다양한 물품이 필요했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직구를 하나 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사실은 뭐 이 동물을 키우면 해결은 다 돼요. 의식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있고 젖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동물의 털을 가지고 옷도 만들고 네. 동물의 가죽 갖고 텐트 만들면 되니까 의식주는 해결 다 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곡식도 좀 우리가 필요하죠.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되고 또 지금 사실은 차가 필요하죠. 다시 커피가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차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이게 좀 거칠고 이런 어떤 원시적인 것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무늬도 들어가고 좀 비단같이 좀 뭔가 실크가 몸을 감싸고 네네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목민들이 보석이나 이런 사치품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죠. 되게 화려한 색깔의 옷을 좋아하잖아요. 몽골 지금도 보면. 맞아요. 네. 원색적으로. 네, 중앙아시아 사람들 정말 원색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유목이라든지 이렇게 거친 환경에 살아간 사람들일수록 이게 내가 만약에 언제든지 자연 환경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장신구, 금덩이 뭐 이런 거. 금덩이가 필요한 거죠. 아, 사실. 맞아요. 왜냐면 항상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네. 아주 비싼 고가의 것들을 몸에 잘 지니고 있어야 네. 나중에 뭐 집 털리고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이 다 없어져도 그걸 이제 팔아서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네. 그 일본에 아주 중동사 연구로 유명한 나가이고라는 학자가 있는데 네. 이 나가이고가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덩이를 집에 사서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은행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지 못한 네네. 금덩이가 있으면 예전에 사막의 유목민들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도망을 쳐야 되는데 뭐 많은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딱 금 10kg를 딱 이 사람은 말해요. 최대 들고 부담 없이 네. 도망칠 수 있는 무게가 10kg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 10kg 정도를 항상 상비를 하고 있으라. 그러면 그건 다른 데 가면 네. 얼마든지 재기하는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밑돈이 된다는 거예요. 금 10kg. 안전자산 금. 네. 그 요즘 치면 한 100만 달러 넘어가겠죠. 금 10kg면 네. 대충 계산해도 한 얼마예요? 60억, 50억쯤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많나요? 아, 왜냐면 한 돈에 네.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3.75g.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략 한 돈에 한 1g당 한 5만 원? 요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5억이네? 네. 아, 5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 이상하네. 뭐 어쨌든 종잣돈 된다는 거죠. 네. 그쵸 5억이면 뭐 재기할 수 충분하죠. 미천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죠. 이런 사치품 네네네. 보석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죠. 음. 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에는 자 그러면 유목민의 지도자 리더란 말이죠. 네. 그러면 자 너희들 그냥 뭐 우리 양도 있고 말도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말하면 그 권력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아. 유목민이 필요로 하는 네. 사치품을 줘야 된단 말이죠. 아. 예를 들어 집에 지금의 가정하고 똑같죠. 가정에서 야 지금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우리가 했잖아. 따뜻하게 몸 누이는 집도 있고 땔감도 다 있고 이제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과연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 가정은 오래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뭔가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물건을 들고 와라고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유목군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교역을 하든지. 근데 교역이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가 약탈을 하는 거죠. 약탈. 아까 말한 청고마비. 네네. 근데 약탈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뻔히 올 때 다 기다려서 대비하고 있는데 네. 쳐들어간 공격한 입장은 수비한 입장보다 한 2배는 세야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탈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희생이 나올 수 있고 네. 또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약탈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자꾸 더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이동하는 게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아, 더 멀리 가야 돼. 더 멀리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우리가 약탈의 어떤 자기들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약탈하는 이유가 실제 물자를 약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아야 될 상납을 받기 위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상납을 받기 위해서. 아. 그냥 내가 하기 힘드니까 알아서 맞춰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목민족이 침략해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물건 막 가지고 가고 사람 다 죽이고 갈 것 같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람 물건도 물론 갖고 가지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 돌려줄 테니까 앞으로 1년에 매달 얼마씩 바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우리도 예를 들어 여진족이 우리 압록강이나 두만강 이쪽에서 여진족이 우리 조선 세종 때 개척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 납치를 해가거든요. 그 납치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구하기 힘든 물건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는 납치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하고 물건 교역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필요도 없잖아요. 말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말 막 안기는 거예요. 그냥 묻지마 막 안기는 거야. 야, 너 말 100필 가져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돈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물건을 그냥 일종의 강매처럼. 네 대포 광고라고 예전에 할 때 좀 웃어라 웃어 이러면서 네 그렇죠. 말 받았지 그렇죠. 웃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물자를 약탈전 자체가 부족한 네. 물자를 빼앗는 게 아니라 그 물자를 좀 더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네네네. 평화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지금의 강대국들이 우리 강대국과 그리고 또 똑같네. 약소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소국이 음. 자기보다 잘 사는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비슷하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네네네.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 협박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협박하는 목적이 여기를 초토화시킨다 이래 되면 협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렇지만 또 이게 쟤들은 블러핑이다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유목민족의 습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로 예를 들어 남쪽을 다 쏘면 우리가 계속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네. 아니 좀 엉뚱한 동해로 미사일 좀 쏘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그 전략이 유목민의 전략이었다.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몽골이나 이쪽에서 왜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했냐면 몽골이 상대하는 중국이 너무 힘이 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을 상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한 중앙아시아 일대 유목 그 여러 민족이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중국만큼 강한 세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유목 민족은 그렇게 센 국가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러지만 이 한국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름 중소강국이 됐느냐? 네. 우리 주변에 강대국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몽골도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보면. 강대국 옆에 있는 게. 네네. 자, 우리 오늘 네.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바로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죠. 네,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아마 이런 접근은 여러분 많이 못 해보셨을 겁니다. 이 세계사라는 것, 그러니까 네. 전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세계사라는 게 만들어진 게 어쩌면 몽골 제국의 탄생 이후로 그렇죠. 볼 수 있다는 네네. 이런 주장인데 아주 색다른 주장. 또 우리가 유목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편견을 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요 책 내용이 아직도 남은 게 많이 있죠. 네, 뭐 여기 이제 2부에 사실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몽골 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몽골 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목 민족을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실크로드와 유목 민족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좀 여러 가지 편견들이랄까요.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유목민이 좀 뭔가 문화가 후지지 않느냐, 네, 네, 네. 그리고 뿌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 오늘날 중국이 자기들이 막 우리가 지금 뭐 중화라고 하고 중국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이 거의 뭐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 영토가. 이 면적이 그 국가 면적이. 네. 근데 그 뿌리가 결국은 청나라에서 왔거든요. 청나라는 자기들 한족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청나라가 또 모델로 삼았던 원나라 또 몽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의 원형이 유목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이 앞으로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국하고 관계를 잘 현명하게 설정해야 되는데 네. 이 거대한 현대 중국의 모태가 됐던 유목민족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고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몽골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계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자, 좀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계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몽골 제국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들, 전 세계적인 상황들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지는 2부로 돌아옵니다.